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 영화를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네,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네, 저는 영화 좋아하는 김프로고요. 오늘은 역사 속 영화 하는 날인데, 네. 2부에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들려드렸던 동주, 네. 동주에 대해서 프린스 심하고 얘기를 이제 한번 해볼 거고요. 여행 가는 시즌이 이제 슬슬 다가와가지고, 이제 휴가도 가야 되고 방학도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행 혹시 이번 연도에 여행 계획 있습니까? 저는 별로 개인적으로 여행 가는 거 안 좋아해요. 아, 그래요? 왜요? 안 좋아한다기보다는 여행을 즐기지는 않는 편이에요. 오. 사람들이 저 보면 되게 많이 돌아다닐 것 같고 그러니까, 여행 많이 의외다. 갔다고 하잖아요. 저는 집에 가만히 있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아, 진짜? 네. 그렇군요. 오, 집에 있는 거를. 누가 가자고 떠밀면은 가긴 해요. 아. 근데 내가 막 여행 가는 거에 신나가지고 계획 짜고 이런 거는 그렇게 즐기지 않아요. 오. 네. 야, 그럼 돌이켜보면 우리 만 24시간도 안 있다 온 제주도는 굉장히 어려운 발걸음이었네. 생각해보면. 일종의 일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핑계 대서 간다면 그러지 뭐. 근데 음. 내가 3, 4일 비는데 어디 갔다 올까 이런 마음이 막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아, 진짜? 그렇구나. 네. 우와, 특이하다. 신기하다. 배 감독은요? 저는 여행은 항상 그냥 가고 싶다,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걸로 힐링이 되는? 아. 여건이 되면 가고 싶다? 그냥 항상 그런 생각. 그 여행 이제 스타일 있잖아요. 가서 그냥 무계획에 느그적거리고 뭐 이렇게 있다 오는 걸 좋아하는 사람과 네. 다 사전에 꼼꼼하게 찾아봐가지고 막 가서 이렇게 막 다 해보고 와야 직성이 풀리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냥 숙소만 정해져 있으면. 네. 나머지는 그냥 가서 보는. 되는 대로 그냥. 네, 되는 대로. 찾아보긴 하지. 근데 뭐, 여긴 꼭 가야 되고, 뭐, 되게 아이코닉한 장소 몇 개 있잖아요. 네. 그게 대충 어디 있고 숙소에서 얼마나 정도 거리다. 뭐, 이 정도만 알고 가지. 나머지를 뭐, 계획을 하진 않아요. 아, 진짜. 예. 심지어 갔다가 안 보고 올 경우도 있어. 비슷하네요. 근데 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그렇게 막 설레하지 않기 때문에 가서도. 뭘 그렇게 꼼꼼하게 찾아보고 가겠습니까? 그렇군요. 네. 근데 보통은 간 김에 라는 정도로 이렇게 찾아보는 거지. 어. 막 사전에 막 시간표 짜고 여기는 여기서 몇 시까지 가고 이렇게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있지. 네. 있지.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참, 타입이 다른 두 사람이 가면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 한 명은 싸우지. 정말 피곤할 수도 있고. 싸우지.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그 여행지를 선택할 때 주로 저는 지인이 있는 곳을 여행지로 선택하거든요. 야, 그게 제일 좋지, 사실. 베스트죠? 그치. 왜냐면 어. 나 그럼 귀찮아. 가서 뭘 찾아보고 일단 가기 전에 안 찾아봐 아무것도. 그래. 가서도 어. 귀찮으면 잘 안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또 아깝잖아. 그렇지.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렇지. 느그적거리려면 집에다가 느그적대지. 그래. 그러니까 그거는 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주로 아는 애들이면 어디 가야 되냐? 그럼 막 관광지 야 치우고 와 말고 좋은 데 있잖아. 그렇지, 그럼 그렇지. 밥도 맛있는데 그렇지. 현지인만 아는데 뭐 요런 데 가가지고 그냥 좀 약간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해서 그러려면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돼서 그렇지, 거기 사는 사람. 여태까지 여행 다닌 데가 굉장히 편협해요. 그렇구나. 잘 아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거길 잘 아는 사람을 따라가거나. 그치. 둘 중에 하나. 그렇지. 그리고 아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뭐 친구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좀 이제 친해야 뭐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친한 친구를 또 보러 가. 거길 또 가는 거야, 그냥. 또 가는 거지. 그리고 어차피 또 가도 네. 뭐 몇 년 만에 한 번 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럴 거면 새로운 친구가 있는 막 다른 데를 이렇게 돌아다니기보다 거길 또 가. 거기를 한 번 더 가 그냥. 약간 단골집 느낌으로. 그렇지. 그래서 지난번에 안 간 데 딴 데 가자. 아, 뭐 그치. 이래가지고.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뭔가 변화가 많잖아요. 그럼. 현지에 사는 애들은. 네. 뭐 그런 이제 가가지고 또 다른 뭐 이런 거 하고. 어디 여행지를 간다기보다는 친구 집에 가는 느낌이네. 아, 그렇지. 친구 그렇지. 찾아가. 그치. 뭐 근데 그것도 의미가 있죠. 되게 먼 곳에 사는 내 친구가 사는 곳에 간다. 라는 게 굉장히 편할 수도 있지. 우리 셋은 그러면 여행 자체에 그렇게 큰 비중을 안 두고 사는 사람 카테고리에 속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네. 막 근데 세상에는 여행이 삶의 목적인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어유 많죠.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럼요. 네. 근데 여행이 주는 그건 분명히 있잖아요. 있죠. 리프레시 되는. 맞아요. 이게 나갔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우물한 개구리로 이게 좁게 살았구나. 뭐 이런 거는 분명히 네, 있으니까.
맞아요. 우리 영애님이 약간 여행 쪽으로는 우리보다 훨씬 더 그러신 것 같은데. 거기에 막 그죠? 난리 나지. 맞아요. 네. 여행 가기 위해 내가 오늘 하루를 산다. 그렇지. 막 이런 그런 느낌이 느낌으로. 막 여기저기 막 유럽 다니고. 맞아. 네. 알아보고 준비하고 하는 거 좀 재밌어하고. 네. 영애님과 여행 얘기를 한번 하면은 이미지가 좀 달라질까요, 그분이? 여행에서 이상한 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이상이 높고 뭐 그런 거 있잖아. 생각이 많고. 생각이 많고 뚝심이 있고 뭐 이럴 수 있죠. 그녀의 사진들만 보면 완벽한 여행이야. 아, 그렇지. 자, 그쵸. 근데 난 그녀의 평상 생활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저 사진만큼 완벽할 수가 없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어. 그 라면 봉지 뒷장의 설명서가 몇 줄입니까, 여러분? 해봤자 10줄 아닙니까? 여행 책자를 어떻게 읽어? 이런 생각도 들고. 하지만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 부류. 그래서 꼼꼼히 찾아보는 부류에 속하지는 않는 것 같다, 우리가. 저희가 여행 얘기 왜 하냐면 다음 주에 그래서 여행과 관련된 작가님을 한번 모실까 그래요. 네네. 왜냐면 여름 앞두고 저희는 이렇지만 여행을 또 계획하시거나 이 꿈꾸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행 작가분을 모셔가지고 추천을 좀 해드릴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 여름 혹은 가을 뭐 이럴 때 어디 어떻게 가면 좋다 뭐 이런 거를 조금 이제 가이드를 조금 해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모시려고 하고요. 오늘 또 사연 보내주신 분이 여행과 관련된 사연을 좀 보내주셔가지고 이거 심각하네요. 그것도 약간 고민일 것 같은데 네. 일단 30대 여자분이시네요. 사연을 먼저 소개해 주시죠. 여행을 같이 다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코를 굉장히 심하게 골아요. 예전엔 전혀 그럴 일이 없었는데 사회생활을 하더니 삶이 고단한지 여자임에도 아저씨 저리 가라 그릉그릉 심하게 곱니다. 매 여행 때마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어떤 때는 머리 베개에 대고 5분 안에 골기 시작해서 아침에 깰 때까지도 그럽니다. 개인적으로 이 친구를 참 좋아하지만 같이 여행 가자고 할 때마다 고민이 됩니다. 이 친구와 여행을 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행 다니면서 커피를 사발로 마시게 해서 그 친구가 밤샘을 하게 해야 할까요? 네가 코를 골아서 방을 따로 쓰고 싶어 라는 말은 왠지 못하겠습니다. 여행 가서 잠들기 직전에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것도 여행의 묘미인데 방을 따로 쓰면 너무 정없어 보이잖아요. 귀마개는 잘 못합니다. 해봤자 금방 빼버리기 일쑤고요. 수면 유도제까지 먹어도 들리는 건 다 들리더라고요. 야, 죄송합니다. 저도. 갑자기 내가 미안해지네. 여럿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본인들은 코 골아요? 엄청 골죠. 네. 그래서 죄송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죄송하다는 아 진짜. 거야. 같이 잘 거 아닌데 뭐 죄송해. 아니, 같이 여행 갔던 사람 중에 진짜 힘들어서 잠 못 잤다고 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 진짜. 네. 저는 코는 안 고는데. 이 마음 저는 제가 이해합니다. 몸이 불고 나서 제가 듣고 깰 정도로 골더라고요. 예. 그 전에 제가 딱 이분 같았거든요. 제가 같이 사는 룸메이트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친구가 머리 대면 자. 근데 너무 심하게 골아. 그런 사람 있지. 예. 네. 걔랑 저랑 정말 친하고 말도 잘 통하는데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너무 싫어지는 거야. 싫지. 심지어 막 진짜 싫어. 이 새끼는 내 인생을 망치려고 왔나?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제가 온갖 방법을 다 써봤거든요. 자다가 툭툭 쳐보기도 하고, 얘 잘 때 옆으로 눕히기도 하고, 그치, 내가 머리 기마기도 돌리고. 하고, 머리 돌리고, 그리고 약간 춥게 자기도 만들어보고, 따뜻하게 자기도 만들어보고, 내가 정말 먼저 잠들려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얘의 귀가 스케줄과 오늘 집에서 얘가 레포트를 쓰는데 몇 시까지 쓰는지까지도 내가 다 알아야 돼. 그래야 내가 저녁 시간이 평화로워. 먼저 잠들거나, 아니 얘가 밤새 오늘 막 그러다가 새벽에 잘 것 같으면, 나는 그냥, 밖에서 자거나 도서관에서 밤을 새거나 그러다가 아침에 와서 자야지. 아침에 와가지고 자고 나는 오후 시간에 공강 시간이 많으니까 괜찮다 한 4-5시간 혼자 얘가 아침에 가면 그때 난 자도 된다. 그 전날 밤을 샜어. 얘가 밤샜대. 죽여버리고 싶은 거야. 진짜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로 심했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수밖에 없더라고. 그치, 이거 어떻게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싫은 마음이 생긴다니까? 제가 결혼하기 전에 룸메이트가 있어서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코를 진짜 심하게 골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그 친구도, 와이프 될 친구가 너무 이제 걱정이 많이 되는 거지. 자기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해결을 해야 된다. 근데 해결이 되겠냐. 근데 해결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그런 큰 문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헤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 뭐 어떡하냐. 그래서
온갖 거를 다 알아봤어, 이 친구는. 막 수면 무슨 가서 뭐 검사 받고, 뭐 이런 병원 있잖아요. 맞아. 뭐 그런 데 가서 이제 검사도 받고 뭐가 문제냐 막 해가지고 결국 어느 병원에 갔더니 목젖이 문제일 수 있다는 거야. 목젖이 뭐 이렇게 뭐 숨소리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목젖을 절개하면, 자르면, 목젖이 없는 거지. 그러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잘랐어. 정말? 잘랐어. 아, 진짜? 계속 꼬라. 진짜. 목젖만 없어. 어떡해. 진짜 어떡해. 물 때만 없는 거야? 목젖만 없고 계속 꼬라. 그러니까 이제 목젖이 아닌 거지. 그쵸. 의사 정말 책임져야 되네, 이거. 의료사고야, 이거. 거야. 그러니까 의료사고인데 또 찾아보니까 말미에 그건 있더라고. 이래도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적혀 있어? 또 이렇게 저거는 한 거예요. 퇴로는 다 마련해놓고. 근데 했는데 안 돼요. 그거 계속 꼬라. 그렇지. 결국엔 무슨 병원 진짜 많이 다니고 뭐 많이 했는데 뭐 비계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안 돼. 결국 그냥 계속 걸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교정이 뭐 살을 빼면 모르겠는데 그 친구는 또 살이 그렇게 막 찌지도 않아. 운동 되게 좋아하고 농구 많이 하는 친구라. 아, 그래요? 네, 전혀 문제 없는데 그러더라고요. 저 친한 한 살 후배죠. 네. 그래도 코 많이 골아가지고 결혼할 때 와이프가 코골이 수술 있잖아요. 그거 시켰어. 걔도 그거 했어. 코도 막 이렇게 못 집어넣어. 야, 그거 지금 처참하더만. 장난 아니야. 그래. 막, 어우. 막 다 빠지고 막. 그러지. 결혼하고 나서 6개월 뒤에 다시 코 골더라고. 그렇지. 그게. 골아요. 맞아요. 따로 자요, 요즘. 그런 방법 있지. 이거 방법 없어요. 맞아. 저도 이렇게 코 고는 사람, 가해자 쪽에 속한 적이 많아가지고. 네.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 많았거든요. 네. 너무 미안해. 맞아. 사실 코 고는 사람은 죄책감 없는 것 같아. 많어. 그 사실 알게 되면. 맞아요. 제가 이 양쪽 다를 정말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피해자로 너무 시달렸거든. 그러다가 내가 너무나 명백한 가해자라는 걸 알게 됐어. 예전에 이런 적도 있었어요. 작업실에 이제 조용히 글 쓰고 하는 애들이랑 같이 있을 때가 있었는데, 잠깐씩 누워가지고 이제, 잠깐 소파에 기대가지고 잠깐씩 눈을 붙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내가 살짝 곤 거야. 그래서 탁 깼더니 애들이 다 쳐다보면서 웃고 있어. 쳐다보면서 웃고 있는 거야. 다 기막에 이어폰 끼고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스스로 알아차기를 직전까지 엄청나게 골았던 거죠. 계속 골았던 거지. 어마어마한 그걸로. 그리고 한번 녹음해서 나한테 들려준 적이 있어. 믿을 수 없더라고. 진짜. 내가 이렇게 골아? 했더니 형 그렇게 곤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건 방법이 없구나. 배 감독은 살을 빼야 될 것 같네. 맞아요. 살이 좀 빠져야 돼요. 나는 살이 찌면 되나 그러면? 기 선생을 보면 그게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 싶고. 아무튼 굉장히 미안하거든요.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따로 써야죠. 아니면 말을 해야 돼요. 안 그럼 같이 여행 못 다닙니다. 말을 해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말을 하고 따로 자동차 숙소를 따로 옆방으로 하든가.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약간 이분도 이제 결정장애 내지는 뭐 이런 게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맞아. 또 도란도란 얘기는 하고 싶어. 그렇지. 그리고 귀마개는 또 못해. 그렇지. 근데 듣기는 싫어. 그렇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 자기는 하나도 바꾸지 않고 얘 코 고는 거 어떻게 바꿨으면 내 친구가 다 줬는데 코만 안 골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잖아. 이거는 뭐 현실적으로 안 될 것 같고요. 불가능해요. 네.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를 이제 선택하긴 해야 될 텐데 여행가 어떻게 해요? 여행 친구를 바꾸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렇죠. 같이 가는 게 각방 말고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헤어졌어요. 야 정말 진짜 그것 때문에? 큰 이유 중에 하나였어. 큰 이유 중에 하나였어. 야, 하긴 그건 개선의 여지가 없으니. 그렇죠. 개선의 여지가 없지. 나중에 내가 가해자니까 같이 밤을 보낼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진짜. 그치. 그러다가 나도 아니 왜 저거만 하고 따로 자면 되잖아. 아니 사람아 이게 또 에? 그게 이렇게 계단식이 아니지. 이건 여행이지만 삶을 살 때도 있잖아. 그래.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뭐 따로 자는 게 훨씬 편한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고 그럼 난 따로 잘게. 근데 둘 다 사는 방이 원룸이네. 각자 집으로 가야 돼. 그래. 그러면
그게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해봐. 아, 그것도 그러네. 그건 이상하네. 상상해봐. 아, 그치. 헤어져야 되겠다. 그거는 이상하네. 저 새끼가. 그러니까 그건 좀 그러네. 목적이 이거고. 되게 안 좋다. 되게 안 좋아. 나의 수수성이 아유 안 돼 이게. 참 힘드네요.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 친구 사이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방을 따로 잡으세요. 맞아요. 저는 사실 이렇게 고는 뭐 룸메이트도 있고 뭐 이랬을 때 짜증은 나는데 몇 번 이렇게 고개 뭐 이렇게 목 이렇게 해주고 뭐 고개 돌리고 뭐 그쵸. 차기도 하고 뭐 휴지도 받고 막 이렇게 여러 번 하다가 그냥 자는 것 같아요. 견뎌야지. 그 마인드 컨트롤로 일정 부분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치. 이 상황이 바뀌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리고 짜증은 나지만 제가 의지를 가지고 저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그냥 자야지. 그치. 그게 근데 나도 당연히 그럴 리 없잖아. 근데 내 귀에서 이거 고는 것 같아. 내가 자려고만 하면 고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야. 이게 계속 길게 지속되면. 그러니까 얘는 그냥 코를 고는 내 친구일 뿐인데 내 인생을 망치러 온 방해자라고 여겨질 때가. 나 그래서 휴지 많이 꽂았어. 맞아. 코에다가? 그럼 뭐 칵칵 뭐 이렇게 깨거든 저희가. 그렇지. 물도 뿌리고 말도 차고. 그 사이에 내가 먼저 자는 수밖에 없죠. 이건 방법이 있나요? 방법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이건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 얘기를 하고 각반을 쓰면서도 도란도란 잠자기 전까지 전화해. 얘기도 나오고 다 할 수 있어. 근데 전화하면 해외라 또 로밍이 안 될까? 그렇구나. 그냥 도란도란 얘기하다가 졸릴 것 같으면 나 가서 방에 잘게. 되잖아. 아니 이런 방법이 있지. 이분은 머리만 대면 바로 주무신다면서 이분 친구가. 그럼 항상 도란도란 얘기는 이 코 고시는 친구 방에서 얘기를 해. 그쵸. 하다가 이 친구가 잠들면 나와. 그럼 되잖아. 그러면 좀 덜 미안하지 뭐. 그렇게까지 하긴 귀찮은 거 아니야? 그것도 귀찮지. 하나도 바꾸는 게 없이 어쩌라는 거야. 여행영애네, 여행영애. 정말 뭐라도 바꾸란 말이야. 그렇지. 저희 어머님이 하신 아주 명언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에게. 어떤? 귀찮으면 죽어야지. 수고 내셔 귀찮은데. 그렇지. 자, 아무튼 저희가 책 하나 보내드릴게요. 푸니쿨라 보내드릴 테니까 뭐 카페를 찾아가지고 가시지는 못하더라도 하여튼 그렇습니다. 위안이 됐으면 좋겠네요. 코골어 잠이 안 온다면 이 책을 보세요. 네. 정말 대충 한다. 솔루션이. 네. 자, 김프로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이번 주부터 새롭게 다시 돌아오셨죠. 세연수연 아버님이 하시는 온 가족이 함께 바르는 영양보습 크림, 아이스크림 크림. 튜브형이 드디어 출시됐으니까 많이 사주십시오. 많이 사주셔야 돼요. 검색창에 아이스크림 크림 검색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6명의 흑역사가 있습니다. 김프로쇼 많이 남겨주시고 많이 사주세요. 커피가 식기 전에 시리즈 최신작 가와구치 도시카즈의 이 거짓말이 들통나기 전에 비빔북스 파이팅. 샤워 후 사랑받는 남자가 되자 향수 비누 헤이브로 올인원 파워바. 품격 있는 고객 중심 컨설팅 올바른 보험 올보넷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프린스 CM과 같이 영화 동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사람들의 영화 시사 토크쇼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김윤나입니다. 네, 수요일이면 오시는 그분 프린스 CM 심용환 작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심용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요즘은 뭐 또 광고해 주실 거 없나요? 역공 말고? 네. 시작부터 분위기가 뭐지? 미리 얘기를 하고 시작해야 되겠어. 그렇죠. 지난번에 방송 끝에 안 돼! 그만! 아직 역공 얘기를 안 했어! 그래서 네, 뭐 심용환이 변상욱 기자님과 함께하는 역사공부 역공. 나 불만이 하나 있어요. 프린스 심이 인스타를 그래도 왕왕 하시는데 거기에 해시태그를 보면 팟캐스트는 역공 이렇게만 지나가요. 김프로쇼 얘기는 왜 안 써? 슬슬 이제 거리두기 들어가는 건가요? 김프로쇼 얘기를 써주셔야지 같이. 뭔 소리야, 내 지금 이건 이미 정착돼서 굴러가는 거대한 흐름. 정착 안 됐어 우리. We are still hungry예요. 그렇지. 우리가 정착됐다고 하기엔 좀 그렇죠. 네. 진짜? 그럼요. 내가 보기엔 막 하늘인데? 그럼 하늘인데 왜 안 달아? 김프로쇼를 달아야지. 샵 김프로쇼. 그러니까요. 달아주세요. 알았습니다. 이것도 안 달 수 없네. 열심히 달겠습니다. 김프로쇼 화이팅! 화이팅. 단박에 한국 사막 참 해시태그 한 5-6개 달렸는데 김프로쇼가 항상 없어.
그 와서 왜 봐? 나는 애정이 있으니까. 애정이 있어서 잔소리 하려고 지금 보는 거지. 역공 순위도 제가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나도 모르는 순위를 알고 있고, 그리고 막 가끔 이제 갑자기 내 인스타가 이상해질 때가 있다? 그러면 이쪽에서 보낸 거야. 가서 뭐 축하해주세요 라든지 막 폭로하고 막. 나는 이런 걸 하는데 옆에 샵 김프로쇼 하나 작게 하나 달아주시면 좋잖아요. 무조건 달게요. 무조건 달게요. 아이, 그거는 아니 지금 역공의 김프로쇼 몇 배야 이거는 한 100배 되잖아요. 아이, 그래도 지구 옆을 떠도는 작은 스푸크니트인가? 간신히 지금 간간히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저희가 너무 듣보잡이라. 네. 열심히 할 테니까 저희도 달아주세요. 아, 저도 지금 이도저도 아닌 삶을 살고 있어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프로쇼. 근데 요즘에 제가 오면 벌써 여러 분 나왔다고 두 분의 태도가 청취자님들 아셔야 됩니다. 별로 저를 사랑스럽게 안 봐요. 이제 뭐 그냥 이제 그지 이제 숙련노예. 그러니까 얘는 이제 오면 저걸 할 것이다. 뭐 어떤 약간 이런 오해입니다. 오해. 작업복을 던져드리면서. 네. 이러다 이제 내가 한번 앙칼지게 승기를 내면 이제 밑에 가서 국밥 하나 먹으면서 힘내. 뭐 이러면서 또 일 시키고. 수육 드실래요? 내가 맞아 수육 먹었잖아. 자, 살아가는 지혜죠. 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영화 동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북간도 다녀오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방송 끝나고 나서 해야 될 얘기를 못했다고, 지난주에. 막 얘기를 하셨거든요. 북간도에서 뭐, 먹을 게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먹거리 얘기를 안 했다고 막, 안타까워하시더라고. 뭐, 그렇게 안타까워한 건 아니고. 아니, 그냥 싸니까. 네. 싸서 만약에 가시면, 그 연변. 뭘 먹어야 됩니까? 맛이 다 괜찮은데 싸요. 그래서 뭐 제일 유명한 건 거기 웃긴 게 냉면이 유명해요. 네, 그래서 순이냉면? 근데 웃긴 게 순이냉면, 순희냉면, 그리고 한자로 또 순이가 달라. 근데 그 여러 개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곳곳에 있는데 맛있어요. 유명한 게 원래 순이냉면이니까 약간 비스름하게 이름을 지은 거가 보네요. 네, 그러니까 냉면인데 여기는 이제 면발 색깔은 평양냉면 색깔과 비슷하고 까매. 네, 까맣고 그리고 이제 육수 맛이 좀 자극적이고 고명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네, 그래서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그나마 비슷한 게 진주냉면 정도가 좀 가장 비슷한. 근데 고명이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 98년에 갔었을 땐 그냥 꼬치가 몇 개가 들어가 있고 사과 한 개씩 들어가 있고 그랬었어요. 냉면 안에. 냉면 안에. 그러니까 그릇이 지금도 엄청 큰데 들어있는 고명이 그냥 화채 들어가 있듯이 계란 하나, 사과 하나, 토마토 하나, 그리고 이제 뭐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이제 잘라가지고. 쪼개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무슨 난자완스 뭐 이렇게 치킨 뭐 이런 거를 해서 진짜 그때 98년에 갔었을 땐 여자애들은 3명, 남자애들 2이 먹어도 다 먹으면 딱 맞는. 근데 지금도 엄청 풍성했겠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뭐 물이냐 비냐잖아요. 근데 얘네는 이제 고급이냐 중급이냐 소급이냐. 진짜요? 해야지 크기로 나와서 크기가 큰 거는 이제 고명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또 그 색다른 맛인 것 같아요. 꿔바로 드시는 것도 인스타에 올리셨더면. 꼬바로 나는 그래서 꼬바로가 탕수육 같다라고 이게 내가 먹은 게 탕수육밖에 없으니까 얘기했더니 또 알려주시는 게 탕수육은 또 비슷한 또 다른 탕 뭐가 있대요. 근데 이제 당슐리지라고 있죠. 네. 역시 중국통. 꼬바로 맛있죠. 꼬바로랑 같이 먹어도 좋고 꿰이 맛있어요. 꿰? 꼬치. 근데 거기는 꿰이라고 그래요. 꼬치를 꿰이라고 그래요? 꿰다 할 때 꿰. 되게 싸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나는 꼬치 거의 안 먹어봤는데 건대 뒤에 양꼬치집 유명하잖아요. 무지하게 있죠 거기 차이나타운으로. 그 기계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낸 특허래요. 갔더니 그게 아니야. 직접 돌려야 돼 손으로. 이게 되게 불편한데. 우리나라 특허래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특허래요. 근데 양꼬치도 맛있는데 소고기 꼬치랑 빵꼬치 이런 게 맛있어요. 빵꼬치? 그 중국 찐빵 같은 거를 썰어서 구운 다음에 그걸 이제 꿀에 찍어 먹어요. 그런 게 맛있어요. 근데 우리 그때 남자들 한 7명이서 저는 이제 술을 안 마시지만 술도 마시고 또 만찬을 했거든요. 그 꼬치집에서 뭐 마셨는데도 우리나라도 한 7만 원? 진짜요? 네. 그리고 온면도 맛있어요. 온면. 그 옥수 거기 아주 옥수수 산지거든요. 그래서 그 온면 할 때 그 국수가 뽀들뽀들해가지고. 수수면발. 네. 근데 우리 막 촬영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더운데 그래서 3일 연작 냉면을 먹었는데 PD가 굳이 막 우리 온면 먹었는데 완전 그제 속된 말로 이렇게 완전 무시당하는 거. 뭐 한지 온면이야 다 도와줄겠는데 했는데 마지막 날 굳이 자기가 시키는데 한 번 좀 먹어보라고 막 주는데 먹고 나서 맛있다. 맛있다. 근데 이게 입맛이 세계화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20년 전에 갔었을 때는 되게 맛이 셌는데
확실히 순해졌고 반대로 나도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냥 된장찌개 이것만 먹던 시절이었는데 지금 뭐 향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서로 다가가는 것 같고 작년에 홍콩 갔었을 때 홍콩에서 먹었던 음식하고도 별 차이 없는 것 같고 한편에서는 장점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맛의 보편화 현상? 약간 고유성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좀 그러네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 기분이 있었는데 여튼 그냥 고구려 유적하고 백두산 보면서 연변 쪽 가서 건하게 즐기면 아주 즐거운 식도락 여행? 그 연변에 막 이렇게 새벽 시장 같은 데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 가도 뭐 국밥 하나에 막 7원 이래요. 근데 진짜 맛있고 그 사람들만 먹는 간식 같은 것들도 맛있고 재밌어요. 날씨는 어때요? 춥지 않나요? 북쪽이니까? 35도였습니다. 아, 그래요? 북쪽인데도? 겨울에는 겁나 춥고 여름엔 겁나 더워요. 그 간극이 되게 심해요. 아, 그래요? 그게 좀 힘든데, 그냥 우리나라 날씨보다 좀 더 덥고 좀 더 춥다? 햇살이 되게 세요. 아니, 저는 이게 위쪽에 있으니까 굉장히 춥지 않을까? 겨울에는 엄청 춥고. 대신에 새벽 4시에 날씨가 환해져가지고, 난 아침이냐고 일어나 보면 새벽 4시고, 막 해가 좀 일찍 뜨고, 약간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중국 대륙 전체가 표준시가 하나예요. 사실 말이 안 되지. 네, 그러니까 미국은 표준시가 4개잖아요. 근데 그치. 운남성부터 뚱베이 동북지방까지 다 표준시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행할 땐 편한데 실제로 이제 생활 리듬이 너무 안 맞죠. 지금 원래 한 7시 정도 돼야 되는데 해가 환하고 약간 희한한 좀 구조? 직항이 없죠. 북경 통해서 가셨죠. 요즘에 안 직항이 있나? 큰일 날 얘기하고 있지 지금.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곳이. 김 선생은 가봤어요, 연변? 옛날에 북경에서 주재원 할 때 한번 가봤죠. 일 때문에. 약간 북경 주재원 하니까 멋있어 보인다. 그 뿌락지 아니야, 뿌락지? 산업 뿌락지. 근데 한 번 가봤는데 그때 일 때문에 간 거라서 너무 급하게 가가지고 뭘 많이 보거나 그러진 못했고요. 그렇구나. 바로 직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약간 삥 돌아서 가는데 2시간 정도면 연길 공항에 도착하고 공항도 엄청 좋아졌고 동네 우리나라에 그냥 와서 뭐 대전 정도 되는 도시랑 견주어도 전혀 밀리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 돼 있고. 저는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중국은 그냥 베이징만 한 번 갔다 온 거 말고는. 내가 볼 때 김프로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그래요? 네, 당신 스타일은 아니에요. 내 스타일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거기가 뭐 꼭 가야 될 버킷리스트 이런 건 아니고. 왜냐면 깔끔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생긴 것도 약간 깍쟁이 생겼잖아요. 깔끔한 거를 좋아하는 편이죠. 네. 진짜 안 깔끔해. 그런 걸 좀 느끼긴 했어요. 맞긴 맞는데 예전보다 많이 정리되긴 했죠. 근데 디테일에 집착하잖아. 그렇지. 디테일이 좀 떨어지지. 길거리에 먼지 겁나 많고. 그렇지. 그렇구나. 큼직큼직한데 조금 이죠. 일본 가세요. 딱 일본 좋아할 스타일이고. 그렇지. 그렇구나. 근데 여유가 안 되면 꼭 가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게 좀 정말 좀 기억에 대한 환상이 덧입혀진 것도 많고 근데 만약 여유가 되고 조금은 우리 역사를 조금 다른 각도로 체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 입장에선 한 번쯤은 근데 그런 코스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만약에 나보러 여행 코스를 짜봐라라고 시키면 저는 제가 이제 재작년인가 하얼빈 갔다 왔잖아요. 이렇게 같이 보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왜냐면 이렇게 좀 하얼빈이 또 달라요. 연길하고. 그래서 좀 연길하고 하얼빈하고 이렇게 좀 갔다가 오는 거?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영화 동주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제 주요 인물들이 나오는 사람이 윤동주와 송몽규. 이제 송몽규는 그렇게 많이 막 알려졌던 인물은 아닌데 이번 영화로 좀 주목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사실 영화로 더 많이 알려졌죠. 사람들이 그렇죠. 영화 동주가 아니라 몽규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사실 영화에서 매력적으로 거의 몰랐던 사람이었고 왜냐면 이력이 기억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는 아주 총명했고 동네 사람들 뭐 윤동주나 문익환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똑똑했고 이미 이른 나이에 등단을 하잖아요. 등단했고 아주 그 마을 사람들의 회고 같은 거 들어보면 문익환 목사님 생전 회고도 있어요. 회고 같은 거 보면 동네에서는 최고예요. 가장 똘똘하고 근데 이제 경력 자체가 이제 선이 없는 거죠. 약간 왼쪽으로 갔다가 일본 유학 가서도 이제 투쟁해서 결국은 실패해서 잡혀서 죽고 이런 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선굵은 업적을 내는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까지는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잘 기억하지 못하는. 또 어린 나이에 일찍 죽었잖아요. 그렇죠. 일찍 죽. 둘 다 무슨 이제 29, 27 이렇게 옥고를 치르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27살에 이렇게 투쟁을 하다가 돌아가셨다는 게 27살이면 이제 애들 군대 갔다 와가지고 복학하고 막 이럴 나이인데 참 시대가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조금 했던 영화인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정지용 선생 중간에 좀 나오고, 문익환 목사 잠깐 이제 단역으로 나오고, 예, 그리고 강처중 씨 나오고, 뭐, 요 정도 인물들이 이제 영화 내내 이렇게 쭉 비춰지는데,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여성 캐릭터들은 이제, 만들어낸 인물들이니까, 거기는 이제 가공의 인물들이고요. 윤동주 선생부터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 영화에서 나온 시가 이제 쉽게 쓰여진 시, 자화상, 별에는 밤, 서시, 참회록 뭐 이런 이제 시들이 나왔거든요. 사실 저는 이렇게 막 시를 좋아해가지고 막 시집을 사서 보고 요런 이제 시보다는 산문을 더 이제 좋아하는 편이라 고등학교 때 왜 시험 볼 때 시 이렇게 막 보던 거가 이제 사실은 전부였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미안해하는 눈빛으로 날 쳐다봐? 미안하지. 그래서 사실 또 문학적인 소양이 너무 떨어지니까. 근데 긴 글은 전 읽겠는데 왠지 도대체 저랑 방송할 때 소양이 떨어진단 말을 몇 번째 하는 거예요? 방금 얘기한 걸로 한 450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미 영화 해서 그래도 얘기가 많아졌어요, 그치 말수가? 이게 짧은 글을 읽는 게 약간 민망하게 좀 있어요. 왜 이렇게 눈빛이 뭐 미안해가지고? 똑같아요. 저도 김프로처럼 시 절대 안 읽거든요. 근데 난 이런 일 떳떳하게 하잖아. 나 시 몰라요. 지금 바로 제 앞에 있거든요, 지금 김 선생님. 주먹 확 그냥 부들부들. 짧은 글을 이렇게 읽을 때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오글거린다 그러면 좀 그렇고, 이게 내 성격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눈빛이 오글거린다고 써있는데 뭘 계속 힘들어해.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시집을 막 사다가 읽고 이런 거를 또 좀 안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 왜 내가 시를 이렇게 유독 좀 안 좋아할까? 그랬더니,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고등학교 때 그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같은 반이던 친구가 있는데, 약간 여성스럽기도 하고, 근데 뭐 여성스럽다고 모르기는 뭐하네. 독특한 애가 하나 있었어. 근데 본인은 꿈이 시인이라면서 시집을 내겠다고. 그때부터 계속 시만 쓰는 거예요. 나는 아니죠. 정말 시만 쓰는 거예요, 친구는. 근데 누가 봐도 반에 누가 봐도 문학 소년으로 인정해줄 수 없는. 왜? 아니 그냥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런 캐릭터가 아니에요? 아예 이렇게 문학을 좋아해가지고 시만 이렇게 쓰고 책을 많이 읽고 뭐 이런 친구 같으면 인정을 해줄 텐데 하는 거 보면 놀고 싶어해. 그래서 삐삐 먼저 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이렇게 그 시절에 삐삐를 먼저 산다는 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예 저쪽으로 가서 그럼 잘 놀든지 또 잘 노는 거는 아니야. 근데 잘 놀고 싶어 하는데 약간 어설프면서 또 시 쓴다고 이렇게 시 쓰는데 선생님들한테 맨날 맞고. 이런 캐릭터라. 진짜 웃긴다. 되게 특이한데 또 시는 시를 쓴다고 연습장 이런 거에다가 색깔 연필 여러 개 돌려가지고 막 이렇게 쓰면서 막 쓰고. 그러니까 아니 까만색 펜으로도 그냥 시를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또 예쁘게 쓰고 막 이런 거에 집착하고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했어. 싫어했구나. 무시당하고 막 싫어하는데도 꿋꿋이 시집을 내겠다며 결국 시집 못 냈거든요. 네, 어떻게 이제 대학을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하는 게 시에 대한 저의 그 굉장히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를 구축한 거 아닌가. 표정이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인을 이제 다룬 영화니까 개봉했을 때 사실은 그래서 좀 안 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막 우리나라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시인인데도 불구하고 시에 대한 게 막 그렇게 썩 좋지는 않으니까 그냥 뭐 스킵해도 많은 사람이 보니까 되겠지 하고 지나갔었는데 다시 보면서는 야, 참 저런 상황에서 시를 쓰면서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면서도 또 대단하다 하는 생각도 약간 이렇게 좀 교정하는 데 역할이 조금 해준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런 건 좀 여쭤보고 싶어요. 장래 희망이 시인이셨다니까. 프린세심이. 중학교 때. 그 시라는 장르의 매력이 뭐길래 그렇게 좋아하셨던 거예요? 나 아직 궁금해. 잘 모르겠어. 궁금해, 진짜. 근데 그때는 서정윤 씨의 홀로석이라는 시집이 유명했죠. 연간 베스트셀러 2위로 350만 부가 팔리던 우리가 어린 시절에 씹던 아카시아 껌 중에 다 써 있었던. 그랬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근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시가 굉장히 싸구려가 돼요. 그래서 윤 시인이 나오면서 아주 시계를 평정 앤드 파괴시켰는데 이런 거죠. 난 네가 화장실 갔을 때 딴 테이블의 여자 생각해. 이런 되게 유치한 걸로 가면서 아마 방송 들으시는 여성분들 중에서 저랑 비슷한 세대면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서정윤이 마지막이에요. 서정윤까지가 그나마 서정성을 가진 시적인 걸로 하다가 그걸 딱 넘어서서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윤이 아니라 원 누구다. 근데 이제
예, 누군지 알까? 그, 작곡가라도 유명하고 하는데, 이제 그 시대에 오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시 자체가 되게 유치해지는 시대로 가면서 그런 책만 뜨다가, 그러다 이제 그러고 한 4, 5년 딱 지나고 나면, 이제 그 마음을 뭐 달래주는 101가지 이야기 이렇게 넘어가면서. 좋은 생각류의 그게 몰락이 되어 가는 과정인데, 근데 이제 저는 그때 그걸로 눈을 떴다가, 지금 이 얘기하면 좀 슬픈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는 형이, 김지아 시인의 황토라는 시집을 선물로 줬어요. 근데 이제 황토라는 시집을 보고 있으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의 쇠락한 김지아가 아닌 어떤 민주화라든지 사회 변혁을 꿈꾸던 한 거목의 굵직굵직한 시의 힘? 뭐 이런 것들에서 그러면서 시를 읽게 됐죠. 근데 이제 시들이 갖고 있는 시어만이 함축적인 언어만이 표현할 수 있는 깊이 있는 감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리 얘기도 호응을 못 받는 것 같아서. 못 느낄 수도 있으니까. 그 혹시 저는 요즘에는 이제 그 바쇼 하이쿠 같은 거 좀 보고 그래요. 바쇼 하이쿠? 마스오 바쇼라고 일본 사람인데 일본에서 이게 일본어 몇 자로 다 표현하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짧은 것들인데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윤동주, 백석.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런 얘기 하면 욕먹을 소리인데요. 왜 이러지 내가? 지금 연변 갔다 온 다음에 겁을 상실한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어요. 윤동주가 좀 성역화된 그런 기분을 느끼죠. 시를 저는 그렇게 잘 썼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섭죠. 그러니까 뭐냐면 젊은 날에 시어의 느낌이 솔직히 너무 강하고 그리고 글이 쉽고 풋풋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대중적인 것 같은데 너무 유명하니까 마치 그의 시는 완전 무결한 것처럼 혹은 그의 시는 무조건 다 감동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런 문화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솔직히 들어요. 물론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 할 수 없고 저도 윤동주 씨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저는 윤종신이랑 가수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내가 윤종신을 좋아하는 거지 윤종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다 윤종신을 절대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요즘에 방탄소년단이 대세라고 하는데 그 제가 좀 들어봤어요. 아무런 감흥을 못 느꼈어요. 아찔한 얘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와이프가 엄청 구박했어요. 그걸 못 느끼냐고 바보야 이러면서. 그리고 본인은 원어원 듣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나는 못 느끼거든. 이런 것처럼 하다못해 대중문화도 취향과 관심이 있는 건데 싫어하는 것도 이제 사실 다양한 게 있고 있는데 한편에서 너무 윤동주의만 인기가 좋은 느낌? 근데 솔직하게 이건 저만이 아니라 많은 문학하시는 분들도 얘기하는 거지만 이 시어와 시가 그렇게 정말 유일무이한 독창적인 건가에 대한 이론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술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빈센트 반 고흐가 인기가 제일 좋잖아요. 근데 인상주의가 되게 인기가 좋은데 미술사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인기 좋은 만큼의 지위가 절대 아니거든요. 아닌데도 이제 그런 얘기 우리나라에서 막 하면 이렇게 막 욕을 먹고 이런 게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은 그걸 똑같이 느낀 게 뭐냐면 이런 간도 갔었을 때도 윤동주 생가 주변이 완전 공원이 됐어요. 근데 오직 윤동주만을 위한 공원? 그러니까 이렇게 막 비석의 시들도 다 새겨서 다 박아놓고 뭐 막 완전히 정말 이렇게 뒤에 없던 돌담도 쳐놓고 기념공원에 기념관에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소위 말하는 용정이나 명동 같은 데가 윤동주의 도시였냐 아니면 윤동주 같은 사람을 배출한 수많은 사람들의 도시였냐라고 했었을 땐 후자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한 인물이 뜨는 건 좋은데 너무 떠서 한 사람을 위주로 가는 좀 성역화되는 모습. 우리나라 사람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뭐가 좀 뜨면 너무 그건 다 올바라야만 되고 뭐 그거를 위한 다른 생각하는 거 아닌 것 같고 약간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은. 저는 여전히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시라는 장르가 그렇게 매력이 있는 거는 뭐냐? 아, 그러네. 네. 그런가? 그 답변? 느껴지나요? 딱 보고서 좋은 시를 읽으면? 그걸 못 느껴? 아,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자, 다음 주까지 저기 하늘과 바람과 별까지 창고에 사서 읽고 와요. 아니 저는 이제 그 이번 영화를 보면서는 쭉 이렇게 읊어주잖아요. 네. 중간중간에 이제 나오잖아요. 아, 그렇지. 저런 시대적 배경을 떠올리면서 시를 찬찬히 보는 것이 굉장히 깊어지게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문장이 짧으니까 단어가 짧으니까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잖아요. 그리고 단어가 짧으니까 천천히 읽을 수밖에 없고 단어가 짧으니까 음미하고 두세 번 읽을 수밖에 없고 이게 저는 시의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저희 문학 시간에 다 배우는 얘기죠. 그렇게 읽어보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봤어. 한번 느껴보려고. 나한테 무슨 감흥이 올라나. 잘 모르겠어. 시들이. 진짜 얘기해주니까 그랬죠. 예전에 고등학교 때 이제 뭐 교과서에서 보던 시들, 뭐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유명한 시인들의 시를 이제 거기서 많이 보니까 뭐 자의로 막 찾아보지 않는 이상은 이제 교과서에서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굉장히 뭐 여러모로 지식이 짧고 경험이 적을 때 읽었던, 소비했던 시하고 한참 시간이 지나고 여러 가지 맥락을 이제 알고
듣는 시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좋았어요. 네. 이번 영화를 보면서 윤동주의 시가 이게 굉장히 시집을 사서 한번 다시 좀 음미하면서 그렇죠, 읽고 싶다라는 생각을 비단 저만 이제 한 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시집을 사서 읽어본 적 있어요? 김 선생? 없지. 집에 있는 걸 봤죠. 집에 뭐 있는 거 봤어요? 몇 건 안 봤죠? 누나가 사다 놓은 거 뭐 엄마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일단은 좀 투자의 시간이 필요하죠. 뭘 느끼려면 이게 몇 권을. 근데 왜냐면 나한테 안 맞는 게 있죠. 제가 얘기했죠. 정지용 시인 그거 생각하고 샀다가 그 넓은 벌 동쪽 끝에는 생각했다가 시영화 너무 어려워가지고 뭔 소리 이렇게 실패도 좀 하고 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꽂히는 시인을 만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신석정이라든지 뭐 이렇게 몇몇 시인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하게도 또 시인마다 정체성이 확 달라요. 그래서 저 옛날에 그 마야의 진달래꽃 보면서 대로했던 그 완전 대분노. 가수 마야. 네. 어떻게 이 아리따운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저런 근데 더 심각했던 건 들을수록 노래가 좋아.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왜냐면 그 CG를 보면 정말 미녀 같거든요. 그 김소월의 씨는 그러니까 이게 좀 보다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제일 한 권의 단권의 책을 읽다 보면 나랑 안 맞는 시인이 있고 땡기는 시인이 있고 그다음에 꽂히는 시인의 시집을 연작으로 읽다 보면 그것만 리듬감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시에 녹아들게 되는 과정이 소양이 필요한 거죠. 거였군요. 네. 준비도 좀 해야 되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맛있는 피곤하다. 게 딱 처음 먹었는데 먹자마자 이거 대박이다 해가지고 그거에 팬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면은 시에 대해서 확 들어갔을 텐데 이게 약간 평양냉면 같은 음식인가 봐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번에도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할 때 막 애들한테 물어보면 이게 왜 좋아? 그러면 애들이 이거 몰라. 이게 제일 나쁜 습관이야. 근데 나는 빈센트 방고를 볼 때 아무런 감흥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우키요에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판화, 칼라파나로 뭐 안도 히로시게라든지 되게 그쪽 장르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나온 건 다 봤고 지금 이제 저기 하라주쿠 박물관 가서 봐야 될 정도로 꽂혀 있는 상황인데 원색적 색감 있잖아요. 일본이 만화색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면 테두리 없고 검은색 그리고 그 원색적인 색감이 다 우키요에서 다 나오는데 그 색감이 자포니즘이라는 이름으로 유럽에 들어가서 소개가 돼서 인상파에 엄청 영향을 줘요. 그렇죠. 그래서 고우도 엄청 따라 그리고 고우만이 아니라 뭐 만에 모네 다 따라 그리고 그 상징물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게 그 전에 그냥 인상파를 볼 때 몰랐는데 이걸 보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아서 어떤 색감을 또 창조적으로 재해석했는가가 보이면서 그렇죠. 파도 그림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막 문어 막 그렇게 돼 있는 거. 그렇죠. 이 작가야감 있는 거. 그런 거 보면서 횟감 맛있겠다 이러면 내가 할 말은 없고 아니 좋은 이 작가야감 쫙 걸려 있어요. 보면서 그림 멋있다 생각은 했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쌓이면 보이는 것 같아. 시도 그런 게 아닐까요? 근데 제가 되게 이건 얘기하면 제 스스로 깎아먹은 것 같아서 좀 그런데 교과서에서 이제 시를 뭐 문학 이런 거 보면 뭐 3년 내내 고등학교 내내 보잖아요. 시를 보면서 내가 요 시가 정말 좋다라고 느낀 시가 딱 하나 있었어. 뭐. 근데 되게 특이해. 뭐야? 시문에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가 있어요. 근데 이 시는 보면서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는 내가 외웠었어 그때. 진짜? 네. 근데 신문에 그날이 오면 기억나요?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자기 가죽을 벗겨서. 그치. 되게 독특해. 내가 한번 읽어줄게요.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을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두개골이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저 진지한 시를 저렇게 읽냐? 뭐 그리고 나 이제 이렇게 뭐 가죽을 이 몸에 이제 뜨는 칼로 뭐 칼로 가죽을 벗겨가지고 북으로 들쳐매고 뭐 치고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뭔가 너무 벅차오르는 거야. 저 시절에 굉장히 힘들었던 유소년을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민족의 해방을 기대하는. 해방을 그리는데 너무 느껴져가지고. 민족 해방보다 이제 본인 해방에 약간 좀 더 심상이 가 있지 않았나. 네. 이래서 친구끼리 방송하면 안 돼. 야, 이거 굉장히 좋다. 뭐 이런 생각을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밑도 끝도 없이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는 뭔가 이렇게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걸 좋아했던 것 같아. 갑자기 얘기하다가 혼자 딴 뭐 검색을 하길래 뭐 하나 했더니 그날이 오면. 근데 영화 룸메인가 보다. 신문이 영화 감독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타락하지 않고 물론 일찍 죽어서 타락을 안 하기도 했지만 문화예술인으로서 뭔가 몸부림을 치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신 분이지. 정말 우리나라 1세대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때는 몰랐는데 아무튼 이 시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 문학 시간이었어. 문학을 배우고 나서 이거를 쉬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필사를 해가지고 공책에다가 그걸 막 외웠던 기억이 있어. 진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근데 오히려 막 이렇게 서정적인 시, 이런 거는 보면,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맞아. 그럴 수 있죠. 사람 취향이 있는 건데. 지금 저는 봤습니다. 소년의 달뜬 표정에 20년 전 김프로를 제가 지금 잠깐 봤어요. 그래서 내가 광화문 촛불시를 그렇게 좋아했나. 마음속에서는 혁명을 꿈꾸는 사람이야. 격하게. 이게 정말 웃다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차기 작품 준비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조윤선 있죠, 조윤선. 지금 교도소에 가신 분. 조윤선이 그 엄청난 데모의 파도 속에서 84학번인가 그래요. 파도 속에서 본인은 진보적 학생들에게 동의가 안 돼서 혼자 뭐 미학 강의, 미술 강의 이런 수업을 들었대. 그러면서 자기 문화예술에 빠졌기 때문에 캠브리지 대학에 단기 유학을 가서도 영국에 있는 모든 미술관을 돌아다니고 막 그랬대요. 근데 실제로 조윤선이 화보집도 엄청 많이 갖고 있고 누구 만나면 이렇게 막 선물도 많이 주고 그리고 실제로 2년간 객석이란 잡지 아시죠? 네. 거기서 2년간 연재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이라는 소양이 넘쳐나는 사람인데 굉장히 문화체육부 장관이 된다면 한 건 블랙리스트야. 이 역설이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철학의 빈곤이 가져온 비극이죠. 뭐. 그냥 그게 생각났어요. 그날이 오면이네요. 다른 의미로 그날이 왔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윤동주 시인이 영화에서 보면 송몽규에 대한 영화에서 그려지기로는 나름의 열등감, 너무 훌륭한 형이니까 고정사촌 형인데 자기는 이제 번번이 학교도 떨어지고 이쪽은 시험만 쳤다 하면 붙고 신춘문예도 막 당선되고 이런 상황에서 되게 소심하고 나름 이렇게 행동하기보다는 사색하고 이런 이제 청년으로 나오잖아요. 실제로는 어땠나요? 실제로 어떤지를 깊이 있게 알 수는 없고 증언들을 따져보면 문익환 목사님의 회고도 있어요. 근데 문익환 목사님도 얘기하시길 몽규 형이 가장 똑똑했고 몽규 형 앞에서는 다 이렇게 그냥 숙여주는 그런 거였고 대신에 근데 윤동주 시인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날에 문익환 씨가 이제 그렇게 자기 쓴 시를 윤동주한테 보여주니까 딱 보더니 됐다 쳐라. 그래서 50년간 시를 못 쓰셨다는 그 열등감. 그러니까 또 이제 친구지만 아직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독특한 시열을 갖고 있고 굉장히 어떤 그런 자기만의 확고한 주관 세계를 갖고 있는 단호한 모습들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영화에는 이제 송몽규가 도쿄대학을 들어가고 니꼬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니꼬대학교가 이제 되게 후진 대학처럼 보이는데 현재도 3대 일본의 사학의 학교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도쿄를 못 들어갔다고 해서, 그러니까 서울대 못 갔다고 해서 얘가 후진대 가고 절대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하여튼 팬들이나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은 영화에서 너무 송몽규를 강하게 그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소극적으로 그린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솔직히 느끼는 건 내면 세계의 강약은 확인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역사학에서의 논의 대상은 아니고 행동으로 봤었을 때 인간은 결국 행동으로 드러나는 건데 행동으로 봤었을 땐 사실은 어찌됐건 윤동주가 뭘 했는가 냉혹히 따졌을 때 그리고 소위 말하는 간도지방에 그나마 여유 있는 집안들이 하는 루트를 따른 거잖아요. 명동 같은 데서 공부하고 평양 왔다가 서울 왔다 일본 가는 거는 이제 결국 어찌됐건 부잣집 도련님들,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간도에서 자기 삶을 일구는 역량 있는 중산층 이상의 가옥의 자녀들이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틀을 전혀 벗어나지는 않았거든요.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윤동주가 뭘 얼마나 그렇게 영화 감독이 그 사람을 초라하게 그렸는가,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약간 그런 정도인 거죠. 윤동주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립운동가나 활동가로 기억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그 시를 썼던 그 시대 청년으로 기억하는 게 맞죠. 거기에 대해서 너는 한 게 뭐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긴 하는 것 같아요. 시인이니까. 근데 이제 다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너무 한 것처럼 지금 유명해져 버리니까 마치 어떤 그런 시대의 정신. 근데 이런 건 있죠. 그러니까 20년대까지의 그 뛰어났던 문인들이 대부분 다 이제 타락을 하고 변절을 할 때 특히 이광수나 최남선 같은 게 완전히 간이 으슬개고 탄해져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적에 30, 40년대 그 어두운 과정 속에서 시열을 지켜갔던 거의 유일한 인물이 바로 이제 아직 등단하지 못한 윤동주와 신문 기사이자 애국지사였었던 이제 이육사 정도가 되니 문학사에서 이 존재들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는 건데 그건 이제 문학사적 관점인 거고 역사학적 관점에서는 조금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느낄 정도인 거지 괜히 오버해서 이 사람이 위대한 독립운동가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자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1990년 정도 이후 들어서 창씨개명을 했던 사실 이제 뒤늦게 이제 알려지고 하면서 이제 한동안 이제 논란이 좀 있기는 했었는데 영화에서는 오히려 창씨개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배경 이런 것들도 이제 잘 설명이 조금 돼 있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셨던 분들은 나름대로 좀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여전히 친일 문제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산하지 못했다 하면 처단의 문제도 있고 기억의 문제도 있는데 친일의 등위가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친일 문제를 적극적으로 그나마 얘기할 수 있었던 게 노무현 정권 때거든요. 근데 노무현 정권 때 기억하시겠지만 박정희가 친일파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하다가 결국 빠져버렸고 1000명 정도 정리한 게 끝이고 이제 발끈해서 나온 게 민족문제연구소의 작업인데 민족문제연구소의 작업이 거기 한 3-4천 명밖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친일에 대한 연구는 누가 친일을 했다 정도 정리한 거지 친일의 등위, 친일의 수준, 용납 가능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 영화를 보다 보면 복합적인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안 돼 있는 상황이 되니까 창식이면 나쁜 거잖아. 근데 윤동주 했대? 나쁜 놈. 놈이네. 단순해지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백범일지를 읽어보면 교도소에 잡혔었던 김구 선생도 신사참배 하거든요. 그러면 신사참배를 그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문익환 목사님의 아버지인 문재린도 신사참배 하거든요. 그러면 신사참배를 했다고 해서 문재린이 친일파냐? 근데 그때 당시 상황의 맥락을 읽어보면 그걸 하면서 남아서 이제 그 거친 곳에서의 사람들을 챙기고 돕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해보려는 노력 속에서 이제 그걸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역량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계속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받았던 역사 교육은 과거의 어떤 그 식민지 시대 때의 컴플렉스 그리고 독재 시대 때의 어떤 여러 가지 얘기를 못하던 상황에서의 교육인데 앞으로 나가야 될 역사 교육은 점점점 다층화가 돼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런 얘기를 하려면 이건 좀 수준이 있고 얘기가 좀 복잡해지잖아요. 근데 한국의 교육 수준이나 경제 수준 그리고 우리가 하다못해 영화를 보더라도 이젠 다양하게 느낄 수 있는 법이 훈련되어 있는 시대인데 왜 역사 얘기만 나오면 선과 악의 이분법이라는 단순한 것 속에서 공격만 하느냐. 이건 역사 교육의 후진성인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거죠. 예. 영화를 보면서 윤동주나 송몽규를 다룬 대목 중에서 보시기에 좀 좋았던,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체 실험 부분이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나왔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 전까진 제가 누구들한테 아는 척할 적에 탁 하면서 어머 이랬는데 이게 영화가 문제야. 나오고 나니까 이제 얘기하면 이제 알고 있었다고 이렇게 해서 다른 얘기 해보라고 막. 근데 이제 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진행됐던 생체 실험이 영화에서 되게 리얼하고 하지만 차분하고 담담하게 묘사가 됐던 게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적이었고 좋았어요. 예. 그래서 그게 예전에 생체 식염수 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닷물을 들이분 거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전쟁을 하면 부상자가 많이 생기고 피가 필요하니까 그 피를 대체할 무언가의 물질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그 물질로서 세상에 제일 많이 깔린 게 바닷물이고 바닷물은 소금이 들어가 있다는 것밖에 모르는 대강 그런 시절이니까 넣어서 대신해보면 어떨까 라는 말도 안 되는 지금으로 보면 끔찍한 얘기인 거고 혹은 그 외에 이제 생체 식염수 같은 것들을 다뤄보는 작업들을 해서 그걸로 죽은 거니까 그걸 이제 영화에서 차분하게 시간이 가면서 이제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들을 묘사했다는 게 전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제 찾아보면 윤동주의 사인에 대해서는 그런 해석도 있고 다른 해석도 있다 이렇게 이제 조금 최근에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있기는 하던데 그 송몽규가 죽은 거는 그거가 거의 확실한 것처럼 이제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어쨌든 그쵸. 그거는 잘 모르셨던 분들한테는 매우 하여튼 좀 인상 깊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얼빈 특집하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하얼빈이 731 부대가 있었던 데거든요. 네. 그래서 가면 제가 세상에서 봤던 가장 무서운 사진 이게 뭐냐면 731 부대 뭔지 아시죠? 그 마루타 생체 실험한 요즘 애들 몰라요. 그 마루타라는 소설이 있었잖아요. 그쵸. 저희 어렸을 때. 그 야한 장면이 꽤 나왔거든요. 그래서 많이 봤어요. 주인공 여자 이름 후미코. 아유, 나 왜 기억해? 진짜 지금 약간 선생 마인드였어. 저 자식은 뭐 이런 거 있죠. 그쵸, 이렇게 그 판때기 들고 이렇게 출석부로 때리고 싶은,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됐든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본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확, 진짜 세간을 풍미하는 소설들이나 작품들은 또 그거 딱 끝나면 안 본다? 희한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은 얘기하면 마루타를 몰라요. 근데 이제 청취하시는 분 알겠지만 일본이 생체 실험을 위해서 각 곳곳에서 생체 실험소를 만들었는데 그게 제일 유명한 게 이제 하얼빈에 있는 731 생체 실험소고 그 731 부대가 종전 직전에 그 전체 부대 고기를 다 폭파시켜요. 폭파시켜서 매장한 자리고 그 부대를 이끌었던 이시시로는 그 모든 자료를 미군에 넘긴다는 걸로 대가로 이제 사면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도중에 핵무기 개발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개발이 잘 안 됐고 독일도 개발을 못하던 상황 속에서 이제 독일 과학자들까지 끌고 와서 섞어서 핵무기를 먼저 만든 거 아니에요. 러시아는 독자적으로 개발에 성공을 하게 된 거고
참 러시아 애들이 대단하긴 해요. 근데 어쨌든 하는데 그런 것처럼 미국이 적국이지만 이건 중요한 여러 생체 기록 자료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제 거래를 한 거죠. 근데 제가 그게 이제 그렇게 무너진 자리를 그 위에다 지금 박물관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가보면 좋은 게 한글 안내도 다 나오고 조선족 박물관장이어서 한글 안내가 나와요. 근데 그 박물관장이 진짜 미국, 일본 돌아다니면서 일주일씩 증언자 앞에서 증언해달라고 기다려서 설득받아서 증언 다 받고 왔는데 제일 무서운 사진이 뭐냐면 그 말한 생체 실험이 무서운 게 아니라 가면 이렇게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시시로 맞을 거예요. 지금 이름인데 그 부대장과 부대원이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데 부대원 나이가 다 12살에서 14살이에요. 왜냐? 15살이 넘으면 윤리의식이 이미 자라기 때문에 그 전에 윤리의식이 크기 전에 애를 데려와서 그런 거에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본에 있는 12살에서 14살 사이에 남자애들 한 20명을 데려와서 쫙 세워놓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 박물관 쭉 돌아다니다 보면 끔찍한 거 투성인데 그 끔찍한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끔찍한 걸 기획한 그 사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사진이었어요. 악마적인 기획이네, 거의. 그러니까 악마지, 악마.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마르타가 사실 아까도 야한 얘기했지만 그때 그냥 잔혹성 자체. 그때 기억나지 않아요? 무슨 얼려서 이렇게 뭐. 망치를 부시고. 그러니까 막 팔 부셔주고 이런 장면만 기억나지 되게 자극적인 소재로만 진행이 됐었지 한 번도 왜 생체 실험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진작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동주가 주는 영화의 큰 매력은 저렇게까지 했구나라는 거고 좀 아쉬운 점은 그게 그냥 생체 실험 정도로 우리의 동주를 죽이는 정도인데 사실 일본이라는 거대한 전체주의 국가 그리고 어떤 파시즘 국가가 보여줬던 인간을 다루는 방식의 한 부분이었던 거죠. 그게 윤동주였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조선징들이 데려가서 그렇게 하는 거고 저 만주에선 중국 사람들 잡아다 그렇게 하는 거고 또 뭐 위안부도 끌고 와서 하게 되는 거 하나 어떤 그런 거대한 어떤 제국주의 일본의 폭주한 모습으로서 저는 그 영화가 그분이 괜찮지 않았나? 다시 한번 생화학 무기를 개발해가지고 어차피 얘네가 이제 미국이랑 전쟁을 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군비로는 상대가 안 되니 생화학 무기를 개발해보자라는 아이디어가 제일 컸다고 하더라고요. 731 부대를 했을 때는. 그 전에 1차 세계대전 말기 나오고 독가스를 뿌려서 성공하는 실험 사례들도 막 나오게 되고 하니까 하게 된 거고 생화학 폭탄 같은 거 되게 재밌는 게 막 조갑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막 병균 넣은 다음에 딱 떨어뜨리면 전쟁기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 먹고 번거를 죽고 하게 되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걸 이제 미국이 또 이제 정보 보호 아래 또 가져가서 쓰게 되고 하는 거니까 참 역사가 답답한 거죠. 그래서 윤동주와 송몽규에 대한 이제 쭉 두 사람을 따라가는 이제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뭐 지난 시간부터 계속 한마디 나온 이카나 문익환 목사에 대한 얘기가 이제 잠깐 비춰주고 지나가고 그 이 시대에 뭐 영화에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요 분들하고 친구로 같이 지냈던 장준하 선생. 거의 영화 안 나오기 좀 아쉽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분까지 어떻게 잠깐 평양 쪽에서 살짝 이렇게 좀 묻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준하야 뭐 이렇게 한마디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전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뭐 송몽규라는 비중이 워낙 크게 발굴해낸 거니까 영화 자체의 완결성은 정말 동의하는데 그래도 이ኳ나라고 하나라도 해주니까 고마웠는데 장준하 선생이 그냥 넘어가기 좀 많이 아쉬웠어요. 후속작이 있지 않을까? 장준하, 문익환을 지금 이렇게 두 명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때 문영미 선생님도 모셔놓고 얘기도 했고 가서 이제 문영금 선생님, 그러니까 문익환 목사님의 따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어쨌든 문익환 목사님은 투쟁을 할 때가 뒤늦게 하셨잖아요. 그때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일단 윤동주의 죽음과 송몽규의 죽음 장례식을 다 문재인 목사님이 하시잖아요. 문익환 목사님 아버님이 하셨던 거고 그리고 이제 자기 친구의 죽음이니까 또 시를 봐도 젊은 날에 그리면서 했던 거고 또 장준하의 죽음이 큰 각성제가 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가족의 증언에 따르면 이제 문익환 목사님이 투쟁에 나갈 때는 이미 막내였던 그분 그때 성근이가 대학을 들어올 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자녀들이 이제 좀 준비가 됐고 좀 이렇게 자리도 잡고 그리고 아버지도 좀 도와주고 이럴 때인데 장준하 선생은 이제 자녀들이 어린 나이에 이제 그 투쟁을 하시다가 의문사를 당했고 이게 족쇄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되게 이해하기 힘든 게 연좌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되고 나면 그 집안 전체를 평생 감시를 당하고 하루에 몇 번씩 전화 오고 경찰 와서 확인하고 또 이제 그 사람 무슨 일하면 그쪽 집에 가서 얘 왜 왔냐 물어보게 되니까 일자리 못 얻게 되고 또 출국 금지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완전히 좀비예요, 좀비.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보면서 그런 사람을 잡아먹는 좀비가 아니라 있는 사람을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고문당해서 죽은 사람도 비극인데 살아남은 가족이 완전 생존 불가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계속 경찰 따라붙고 계속 전화 오고 그리고 활동하면 그쪽 가가지고
얘 여기서 왜 왔냐 물어보면 삽시간에 소문나는 거 아니에요? 쟤 뭐냐 되는 거고 당연히 공무원 못 되고 대기업 좋은 게 못 가고 출국금지니까 또 해도 못 가고 이거 어떻게 살아요? 근데 이제 문영금 선생님께서 계속 안타깝게 하시는 말이고 나오는 게 뭐냐면 장준환 선생님 쪽 가족들이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이미 10대 그럴 때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너무 생활도 힘들고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존경은 한다고 하지만 뭐 특별히 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만날 때만 많이 얘기하시는데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좀 이럴 때라도 한마디 좀 다뤄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좀 마음에 안타까움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영화에 보면 민진웅 씨가 분했던 강처중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5대5 가르마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친구로 유일하게 재밌었던. 네. 그 친구가 이제 사실은 윤동주 원고를 이제 보관하고 있다가 출판을 하도록 매우 이제 역할을 했던 분인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지용 선생, 정병욱 씨, 또 강처중 이렇게 스승하고 동료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책을 내줬다고 그래요. 근데 요 분은 광복 이후에 간첩 혐의를 받고 이제 형장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우리 사회에서 기억을 잊혀진. 그러니까 그게 항상 걸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한 길 간 사람이 멋있죠. 영화로 만들기도 그런 사람이 멋있죠. 근데 실제로는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 길만 쭉 간 사람은 되게 왜곡일 수도 있는 거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승만 대통령 한 길만 쭉 갔잖아요. 결론은 위대한 독재자가 됐잖아요. 물론 제 생각엔 제일 잘 푸는 게 저는 김구 선생님이라 생각해요. 이분들 정말 외골수인데 이분이 또 한 번 바뀌면 안 바꾸는 그런 있으니 본인이 외골수를 가다가 난 민족주의자인데 분단 확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가서 가신 건데 사실은 재기발랄하고 센스 있고 적극적이고 수용적인 사람들은 많이 바꿔요. 근데 우리는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맨날 나오는 게 이회영 선생님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신흥무관학교 세우신 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소론 명가 집안으로 거기 가가지고 신흥무관학교 세운 걸로까지만 끝나지만 이분 나중에 아나키스트 돼가지고 넘어가서 이상촌 건설운동 같은 거 하시거든요. 쉽게 말하면 좌빨되신 거예요. 그건 한마디도 안 해요. 왜냐면 말하면 불편하니까. 그리고 신채호 선생도 의열단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학에서는 언제나 그건 잠시 이탈이다. 근데 막판을 계속 그렇게 사셨는데 임시정부의 환멸을 느끼고 내가 다시는 임시정부랑 안 한다고 하고 본인이 의열단 들어가셔서 아나키즘의 이론적 기반을 다 놔주셨는데 그걸 아나키즘 안 했다고 후배들이 얘기해버리면 그러면 신채호 선생의 남은 그 몇 년은 그건 뭐야. 근데 이런 걸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강철중 씨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간첩이 되니까 저번에 문익환 목사님 그거 됐듯이 이제 얘기를 아예 할 수 없는 건데 이런 부분은 정말 남북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교육을 시킨다고는 하지만 정말 왜곡된 역사 이건 의도치 않은 왜곡된 역사 인 거죠. 저조차도 모를 때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또 반대도 있어요. 반대로 이게 워낙 안 가르치니까 어떤 좀 소수의 일부 진영 좀 진보적인 분들이 많이 그러는데 박헌영이나 뭐 이런 또 주세죽 같은 좌파의 유명한 사람들을 또 레전드로 만들어서 그냥 또 이제 이쪽에서 김구 안창호 얘기하듯이 또 저쪽에서 그냥 막 니들이 주세죽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또 화려하게 또 환상화를 시키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안타까워요. 네. 그리고 이제 정지용 선생이 문성근 씨가 이제 특별 출연을 하신 정지용 선생이 사실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서정시인인데 윤동주, 이상 또 뭐 조지훈, 박목월, 박두진 이런 분들 다 이제 추천하신 대단한 양반이니까. 그러니까 얀목이 있나 봐, 그죠? 네. 그 이제 1942년도 이후에 이제 미일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는 붓을 꺾고 안 쓰셨다 그러더라고요. 절필. 네. 태평양 전쟁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노태우 정부 전까지는 이제 친북 인사로 규정이 돼가지고 거의 뭐. 네. 왜냐면 이제 언급도 안 납북되신 건데 월북됐다고 이제 봤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언급이 안 되다 이제 언급이 된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김원봉, 여운형 이런 사람들도 다 민주화가 되고 나서 이런 데 대한 연구의 자유가 얻어지니까 연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영화화까지 되니까 화제가 되는 거고, 한데도 최근에 보면 뭐 결국 김원봉은 6.25 때 북한에서 쳐들어온 남침이 우두머리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하는 카드뉴스가 돌기도 하고 하는 거니까 이게 되게 힘든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나마 이런 게 있었어요. 역사교육을 안 시키는 방편으로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정권 시절 때. 아니, 말을 하지 마. 네,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와. 불편한 건 안 시켰어요. 근데 북한이 문제가 뭐냐면 북한의 역사교육은 종파투쟁에서 패배하면 없애요. 그러니까 58년에 종파투쟁이 완료가 되는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허가일을 비롯한 소련파가 종파투쟁에서 한국전쟁에 책임을 묻고 쫓겨나요. 교과서에서 빠져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갑산파에서 누가 도전했다가 잘렸어요. 그럼 또 교과서에서 빠져요.
그러니까 58년 이후에 북한의 역사 교과서는 볼 게 없다. 왜냐면 이게 오직 백두혈통 중심의 김일성주의로만 이게 다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것도 되게 심각한 문제고 지금 오니까 이제 하는 말이 맨날 이제 재밌자고 하는 얘기지만 평양 문명설, 대동강 문명론, 세계 5대 문명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당군능이 평양에서 발견됐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가버리니 이게 너무 이제 더 힘든 거죠 이제. 역사학자로서 할 거 많아 좋으시겠어요 진짜. 자꾸 놀리는 것 같아. 평생 가도 할 게 얼마나 많을 것 같아. 저는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도 그렇고 문화재도 그렇고 여행도 그렇게 이제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이렇게 좀 해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번에도 가서 재밌었던 게 현석칠 목사라고 그분도 이제 목사님을 생활하시다가 이제 만주일대에서 독립운동하다 돌아가신 분인데 이제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 그런 분도 또 발견하고 왔었는데 A라는 지식은 똑같이 있지만 A를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장점은 이놈의 뉴라이트하고 국정교과서랑 위안부 문제 때문에 역사에 관심이 생겼다는 장점이 있는데 문제 뭐냐면 뉴라이트와의 논쟁도 그렇고 고대사 부풀리는 것과의 논쟁도 그렇고 많은 논쟁들이 진실과 거짓 사이의 공방이 너무 세고 해석이란 자율성 속에서 마구잡이로 해석하는 거 있잖아요. 막 그냥 막 이렇게 결국은 박정희가 짱이야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실제로 가져야 될 해석의 다양성 이걸 못 갖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는 우리 또 김프로 씨가 영화 팟캐스트 넘버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한번 칭찬하고 싶었어요. 동반자. 그 역공은 이제 거기 부속 방송. 처절하죠? 아유. 제 마인드입니다. 샵 김프로쇼 꼭 써주세요. 네, 오늘 어디 간다고 하니까 변상욱 기자님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결국 용환이는 물 들어오면 너 젖는구나. 뭐냐면 영화를 보더라도 이제 이런 각도로 보기도 하고 저런 각도로 보기도 하고 넌 이렇게 봤냐 난 저렇게 봤다 혹은 이제 또 예술 영화를 두고 또 이렇게 보고 하는 게 있는데 정작 역사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다르게 보면 매국노가 되고 뭐 막 일본 놈 편을 든다는 소리가 되고 이런 게 진짜 그리고 혹은 해석이라는 빌미로 뭐 근거도 없이 아무 얘기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이게 좀 문제예요. 이걸 하나하나 잘 해결해 나가려면 김프로쇼 구독자가 한 20만 정도 돼야 되고 역공이 한 2만 그리고 제 책은 한 그보다는 단박의 한국사가 일단 먼저. 네. 그렇지. 방송 뭐가 중요해. 책이 맞아요. 오래 남아요. 맞아요. 그건 그렇습니다. 네. 자, 요런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 동주에 나온 윤동주, 송몽규, 또 문익환, 강처중, 정지용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한번 쭉 훑어봤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인물들은 전부 실존 인물들이었고 영화에서 뭐 일부 이렇게 픽션이 조금 섞여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잘 그려진 영화니까 한번 다시 보시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좋은 근현대사에 있었던 예술인들을 지금 뭐 10명 찍어놓고 이제 이렇게 만드는 프로젝트도 뭐 진행 중이고 하니까 앞으로도 이제 비슷한 작품들이 이제 계속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뭐 2, 3년에 한 번씩 좋은 작품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다음에 누구 나오는 거예요? 글쎄요. 그건 모르겠어요. 박열 다음에 이제 작품이 뭐 기다리고 있겠죠. 이준익 감독한테 물어봐야겠는데. 잘하세요? 몰라요. 그 이준익 감독보다는 이제 신현식 감독이 각본을 쓰고 계시니까. 네. 잘하세요? 잘 몰라요. 아니 뭐야. 아무튼.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까지 2주에 걸쳐서 정리를 해본 영화 동주 안에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화를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중간중간에 변 기자님 언제 오십니까? 내일 섭외합니다. 그래요? 네. 아마 이 방송이 나왔을 때 이제 섭외가 된 상태고 흔쾌히 오시겠다. 가까우시잖아요, CBS니까. 네. 그분도 오제를 보통이 아니세요. 여기저기 날아다니시는 분인데 그런데 이 방송하는 거 좋아하신다는 네. 한번 나오면 이제 감당하셔야 될 겁니다. 저 요즘에 제 팟캐 들으신 분 아니면 저 그냥 사회자입니다. 저도 좋더라고요. 이렇게 누군가 얘기해주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김프로의 마음이구나. 이러면서 앞으로 나도 빨대를 꼽는 법을 점점 늘려야 되겠구나. 일단은. 커피 얘기하실 때 감동적이었어요. 네. 다 듣네? 듣잖아, 나는. 카푸치노의 유래 이거 다 들었다니까요. 나는 그거를 다시 들었는데도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냥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먹는 거 정도로 이게 사람마다 자기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전혀.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다음 주에 그러면 또 다른 영화 가지고 한번 찾아뵙도록 하고. 네, 아무튼 좋은 분 혹은 꼭 얘기 나눌 분들 있으면 제가 잘 섭외하고요. 또 이제 좋은 이슈나 거리들 또 있으면 제가 또 그래서 들고 올 테니까 저를 언제나 수요일날 기다려주세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